이번에 재결합 부부 이야기인데 뭐 이만한 찐사랑 부부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찐사랑 같아 보이지만 신혼이에요. 신혼이어서 또 여기서 막 찐사랑 모드만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건 아닌데 노력해야죠. 이번에 이숙해면은 두 부부가 나오는데 실은 할 얘기는 이 부부 말고 다른 부부가 솔직히 할 얘기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재결합 부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컨트롤이 안 될 때 치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감정이 올라왔을 땐 내가 어느 정도로 이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지금 이 재결합 부부의 아내는 끝낼 줄 모르죠. 왜 끝낼 줄 모르겠어.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회차에 걸쳐서 했던 얘기죠. 아내는 버려지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버려지는 게 두렵다는 건 일종의 병이 아닌가요? 병적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평범하진 않죠. 평범한 수준은 이제 아득히 뛰어넘은. 근데 버려지는 게 두렵다. 그것뿐만일까? 아니죠. 억압돼 있던 분노죠. 억압돼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나한테 나만 사랑한다고 해줘. 그리고 여기서 이날 이 저녁에 싸운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해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물론 근데 저 얘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회차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건 분명히 오해가 있거든요. 저 기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를 했었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제 2회차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서 뭐 그리고 친구가 없다고? 봐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긁힐 때 그 이야기가 유독 긁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유독 긁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너 왜 이것도 몰라? 그러면 왜? 나 이것도 몰라서 무식하다고 무시하냐? 스스로가 이미 그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 말에 긁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친구가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엄청 하거든요. 뒤에서 상담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남편밖에 없다고. 근데 물론 상담사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아내분은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 원래는 어머니랑 아버지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엄마를 돌보고 아빠를 위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망한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웃으면서 아빠 괜찮아. 나는 이만큼 이것 봐라. 다이소에서 이거 2,000원짜리 옷 샀다. 아우 너무 이쁘지.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 투석하는 거. 엄마 때문에 너 항상 엄마 돌봐서 어떡하니? 하면서 그걸 웃으면서 아우 엄마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가 만약 5년 10년 된 부부인데 만약 남편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으면 이 부부는 그래 이렇게 그냥 쭉 살겠구나 하는데 이 부부는 신혼이에요. 남편이 정말 이거를 5년 10년 100년 이어갈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인품이 좋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전회차 분석을 할 때 패널들한테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긴 해요. 이 남편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난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수능 캠프의 패널들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회차의 일부에서만 좀 오늘 패널들 좀 이상한데? 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 남편은 전혀 그렇게 뭔가 비난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 남편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약간의 회피형적인 면이 있죠. 아내분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은 있겠지만 완전히 평범하게 돌아오기에는 평범한 범주는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 울분, 그리고 질투, 남편의 과거까지도 질투하는. 아내의 질투는 언제 생겼을까?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나를 버릴까봐 불안,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질투,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굳이 나눈 게 이거 다 결국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인데 이 중에서 질투는 언제 생긴 걸까요? 생각해봐요. 아내의 삶을 돌이켜봐. 아내는 뭘 질투했을까? 아내는 왜 비혼일까? 아내가 왜 10년 전에 남편의 오이도 사건을 질투할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맞죠.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질투나요. 자신은 망해버린 아버지, 아픈 엄마 때문에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워. 그리고 주변에 잘 나가고 잘 놀고 뭐 오이도 가서 먹고 이런 애들이 질투나. 그런데 내가 아내분이 심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포인트인데 이 마음을 스스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얘기를 아내분이 듣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난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억압돼 있다고. 스스로 부모님이 원망스럽거든요. 근데 절대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 질투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은 전부 억압돼 있고 주변에 잘 나간 애들 난 괜찮아.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다니는 애들 난 괜찮아. 난 비혼주의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혼자인 게 더 편해. 남자? 여자들이 나 쳐다보고 변태 같은 새끼들 만나서 뭐해? 나는 혼자가 더 좋아. 비혼주의야.
엄마 아빠? 괜찮아, 난 너무 좋아. 5천원짜리 너무 좋은데? 이 옷이 제일 좋아서 입는 거야? 애착 옷이야? 나 옷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거야. 스스로 정신승리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질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점점 숙성됐겠지. 그러다가 남편 만나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를 질투나게 해도 100, 1000,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억압한다고 진짜 모를 수 있어요? 모르지. 절대 모르지. 왜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했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스스로 착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근데 이랬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 친구 사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 한구석에서 걔네들이 고개를 들거든. 질투가 고개를 들거든. 근데 이 질투가 어떤 방식으로 고개를 들어요? 제 질투나가 아니에요. 제가 무례하다. 제가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명분으로 질투가 터져 나와요. 제가 나를 무시한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상대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 혹은 허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가진 질투가 튀어나와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덮기 위해서 더더욱 나는 더 검소하게 살아야 돼. 부모에 대한 원망을 덮기 위해서 난 더더욱 엄마한테 충실해야 돼. 더더욱 나는 젊은 애들이 누리는 거 안 누려야 돼. 반대편으로 튀어나오죠. 아내의 삶은 그런 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 10년 전에 젊은 시절을 누리는 남편이 질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말들을 막 해버리는 거야. 여자들 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애엄마들 쫓아다니는. 쫓아다니긴. 그래서 상남선녀 눈에도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보면서 이게 막 답답하고 이래서 막 비판도 하고 이러지만 그 심성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유를 찾지 않았거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억압했거든. 본인의 욕망을. 그리고 그 억압된 욕망, 그 상태 그 자체를 자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심리들은 크고 작게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친구가 없다라는 말에 굉장히 긁히죠. 왜냐면 아내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러고 싶은 추구미가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검소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사람들이랑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정면에서 깨버리고 있는 거야, 남편이. 근데 남편이 말은 뭐 사실이죠. 뒤에서 하는 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가 없다고? 내가 친구가 없는 거냐? 안 만나는 거지? 근데 아내가 뭐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안 만나요? 안 만나는 이유가 뭔데? 남편한테는 물론 100통은 아니고 몇십 통의 전화를 하면서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화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솔직히 내가 친구가 있고 없고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친구 없다? 그럼 친구 없는 거지 뭐. 내가 선택해서 뭐 친구를 안 만나는 거면 저 말이 안 긁혀요. 친구 없다는 게 치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 없다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그 치부지. 그래서 뭐 너는 친구 있냐? 그런데 남편은 친구 많더만. 남편은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애엄마들도 다 친구지 왜.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아내는 어떤 사회적인 배려나 이런 게 사람 자체는 선하고 그렇게 인내심 많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사회적인 배려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본인 질투나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뭔가만 있어도 무시당했네. 아, 저 사람 날 무시하니까요. 뭐 웃어. 왜 웃어?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사님도 왜 웃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라는 말로도 이어져요, 실은. 그래, 뭐 친구가 없는 게 뭐 별 대수인가? 친구 없으면 없는 거지. 아내가 언제 또 웃는 줄 알아요? 남편이요. 여자들 보면 엄청 쳐다봐요. 그때 웃어. 여자들 쳐다보는 거 본인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웃어. 웃겨서 웃는 거야? 아니지.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티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변태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웃는 거잖아요. 비혼주의라고 본인이 말했던 것도 나는 괜찮다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주장한 거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 웃음의 의미는 증명의 웃음이야.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속에 상처가 많은 거죠. 겉과 속이 많이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밝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걸 봐야 돼. 이 사람은 자기가 밝다는 거를 증명하려는 드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밝은 사람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기에 나온 옥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밝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기수라고 말하긴 참 그런데 다른 기수에서 이렇게 밝은 사람 중에는 자기가 밝다는 거를 증명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 피해의식이 심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가는 언제 가해자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가해자임을 소문내. 왜? 자기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아내분은 소문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또 심성이 뭐 꼬여있지도 않고 꼬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친구가 없다고 한 거에 이제 굉장히 긁혔어. 이게 진짜 친구가 없으시구나. 친구가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친구가 없다는 말이 전혀 신경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친구가 없다는 거를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사셨구나.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들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사람아. 난 친구 너무 많다 이 사람아.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는데 아니 남편은 친구 많아요. 사회활동 많이 하시더만 봉사활동도 하고 방송반도 하시고 그게 다 친구지. 기타 치면서 만난 사람도 친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뭐 10년 넘게 인연을 다 이어가고 있더만요. 보험도 들어주고 뭐 이 사람이 또 하면 뭐 부탁하면 들어주고 내가 부탁하면 상대도 들어주겠지. 그게 친구예요. 근데 아내분은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원래 친구끼리는 연락을 안 하고 띄엄띄엄 하다가도 야야 나 이거 뭔 일인데 좀 해줘라. 그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야. 한 뭐 5% 10%좀 손해봐도 친구 위해서 그냥 조금 뭐 수고로움 감수해주는 거 그런 게 친구지. 그리고 그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게 또 정치력이고 남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구가 많을 성격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해주거든. 근데 아내는 난 여자들하고도 돌아다니는 거밖에 못 봤거든. 에이 뭘 못 봐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잖아 심지어 그것도. 그리고 이 여자들하고 돌아다닌다 어쩐다 하는 것도 그 청년부 또 남자도 있더만. 방송반도 남자 둘 여자 셋이어서 여자들하고도 아니고 거기서 회식이고. 그러면서 아내는 내가 왕따라서 친구가 없어?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죠. 거의 이 정도면 이실직고야, 이실직고. 보통 지금 나이 들어서 아내분 나이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뭐 굳이 친구 안 만나도 돼요. 친구 없어도 돼.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지. 이 나이에 친구가 없는 걸 우리는 왕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분은 왕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그냥 드러나지. 아내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분을 예를 들어서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데 이분을 파악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을 읊으시거든요. 이 전부터 계속 다 교과서였어요. 본인이 하는 말도 뭘 두려워하는지 그냥 쓰는 말에서 그냥 드러나. 왜 유독 저 말을 반복하면서 말할까? 당연히 뭐 너무 쉬워요. 아내분은. 왕따라서 친구 없어? 아니에요. 이 나이엔 무슨 뭐 친구 없다고 왕따인가? 우리는 그걸 왕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50을 앞둔 사람이 혼자서 자기 일을 하고 지낸다. 그걸 우리는 왕따라고 부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단체 생활할 때 친구가 없으면 왕따라고 하죠. 그러면 아내는 스스로가 내가 왕따 같아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개선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신뢰하는 멘토 같은 상담사 혹은 그런 사람이 옆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해줄 때 이런 조건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내가 믿는 상담사가 있어야 돼요. 상담사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는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이 50에 친구 없다고 왕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야, 안 그래. 왕따로 살아온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왕따 같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이 50에 친구 안 만나고 일하는 게 콜보 왕따야. 그냥 사는 거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만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왜 그거 갖고 따져? 그냥 안 만나는 건데. 그냥 친구가 없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까지 부끄러울 일이야. 근데 부끄러울 수 있죠. 왜냐면 그걸 평생 부끄러워 해왔으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심리였겠구나라는 게 그냥 드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남편은 그래서 아내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내는 자기의 속내를 다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남들은 자기 속을 모를 줄 알지. 근데 지금까지 이혼수녀 캠프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반대지만 나 혼자도 가니까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마음들 보면 투명하잖아요. 예전에 돌싱개수 16기에서도 그런 거를 보고 귀여워하는 뭐 남자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내분은 자기의 지금 행동이 그 밑에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나를 스스로 좀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텐데 이게 피해의식이 강하고 너는 가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남편은 왕따니까 친구 없지. 또 긁으세요. 잘하시다가. 왜 긁어요? 아이씨 왕따니까 친구 없지. 너는 왕따지. 남편도 못 참았어. 그래서 아내는 너가 여자들하고밖에 안 돌아다니잖아. 그럼 뭐 여자들밖에만 친구가 있나 보지. 난 너 친구 만나는 거 못 봤거든. 아니 기타 치러 가는 것도 그것도 친구예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던 아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있던 남편, 물론 취미생활이지만 그게 친구예요. 요즘엔 그런 게 다 친구입니다. 뭐 학창 시절에부터 알고 쭉 지낸 뭐 그런 것만 친구인가? 그리고 친구들 안 만나고 예전부터 쭉 알고 지낸 친구 없다고 왕따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 다 친구지 뭐. 그쵸? 뭐 세상 속 편하지. 혼자 지내면. 남편은 억울했는지 핸드폰 보여줘. 근데 이런 게 여기 와서 아내는 자기가 틀렸다고 사람들한테 지적받았거든? 그 한편으로는 무서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남편이 나를 또 버릴까봐. 그리고 한 번 이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나온 거긴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우리 친구들 문자 메시지 봐라. 얼마나 모임 많은지. 채팅 목록을. 근데 얼마나 모임하자고 왔는지 봐라. 근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소용없어요. 애초에 아내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 감정이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막상 팩트를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어쩌라고. 애초에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어. 저기서 말을 섞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터트리고 남편과
과 연결돼 있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저기에서 실제로 팩트, 친구 많다, 친구 적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모임을 안 나가는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뭘 나 때문이야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아내분은 전화를 쉬지 않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보였고, 물론 방송 그랬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밖에 모임을 나가는 건 어렵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아내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랑 모이고 이러면 그날은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래요. 뭐 차건 끼면 한 12시쯤 해가지고 뭐 대리 불러서 오고. 그런데 아내분이 과연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친구 만나는다고 가면은 여기서 뭐 막차를 타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12시야. 그걸 과연 아내가 견딜 수 있을까? 주말에 한 5시에 나가가지고 12시에 들어오는 거 못 참을걸, 아내분? 기타 치러 가는 거 한 몇 시간 가지고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못 참죠. 진짜 6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는 모임이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야, 실은. 여기 계신 뭐 아내분들, 우리 남편이 그 정도만 지켜줘도 그렇게 타시는 분들 많을걸? 아니겠죠.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견딜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안 가져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증명한다고 했는데도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아내가 뭔가 이런 모드로 들어가면 대화가 안 통해요, 여기선. 그리고 이걸 견딜 수 있는 50대는 솔직히 거의 없죠. 남편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는 한데, 과연 남편이 이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남편 기타 연습할 때 아내분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었구나. 아내는 계속 뭐가 친구가 없어. 아내는 뭘 나 때문이야. 또 말꼬투리로 또 잡았다 하나. 나 때문이라고 한 것도 잡았어. 근데 아내 때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 친구 많으면 우리 그러면 주말이나 이럴 때는 서로 친구 만나러 가자. 알았어, 내가 방송에서 다시 내일 작가들하고 얘기할게. 뭐 얘기하면 알았어, 작가들하고 얘기하고 올게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자. 나도 친구들 좀 만났어야 되는데 친구들 너도 만나. 근데 이렇게 해도 막 계속 오지. 한 귀로 오고 한 귀로 흘려야 돼. 이제 다른 걸로 또 뭐라고 하겠지. 근데 이게 리와인드 부부랑은 또 달라요. 리와인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가 계속해서 리와인드 하기 때문에 너는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협박성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제하거든요. 이 아내는 자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분은 정말로 믿고 있거든. 내가 이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나는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믿고 있거든. 이 순간에는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믿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너 그러다가 정말 이혼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 나는 더 좋아 빨리 해버려. 그걸 진짜로 스스로 믿어. 그리고 진짜 파괴해. 그러니까 더 애 같은 면이 있는 거기는 하죠. 근데 이게 아내분은 이 결혼이 끝났을 때 이 남편처럼 본인을 걱정해주는 그런 남자는 다시는 못 만날 거예요. 왜냐면 없거든, 세상에. 강한 척 하는 게 맞는데요, 스스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비혼주의라고 이 나이 때까지 산 것도 자기 스스로는 진짜 비혼주의라고 믿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결혼해줘야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믿고 있어, 그걸.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사고방식이.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강한 척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안 강하거든, 아내는. 그래서 강한 척인 걸 알아요. 아내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결혼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어. 남편을 계속 따라다니는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이 사람이 짠해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 남편이 뭐가 불쌍해요? 저 나이에 한 달에 1,500 버는데 뭐가 불쌍해? 사람은 돈 있으면 안 불쌍해요. 뭐 냉정한 얘기지만, 그래서 뭐 저는 좀 불쌍합니다만 보통 이게 돈 있으면 안 불쌍해. 뭐가 불쌍해? 그래서 여기서 뭐 뭘 나 때문에 이거 하나로 또 트집 하나 잡았어, 문장 하나. 그리고 나 친구 없는 거 봤어 네가? 야, 이거는 부존재 증명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외계인 없는 거 봤어? 아니, 외계인이 없는 거는 못 봤죠. 친구 없는 거를 어떻게 보죠? 근데 친구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내분이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이 터져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돼.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성이 날아가요. 원래 그게 같이 가거든.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 이렇게 감정 조절이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분들은 그때 실제로 지능이 떨어져요. 감정적으로 치달을 때. 어떤 지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당 남편이 더 불쌍할까요? 재결합 남편이 더 불쌍할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물론 다음 주에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재결합 남편이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뭐 각자 느끼는 거는 다르겠지만. 왜냐면 무당 남편은 최소한 자식들도 있고 거기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근데 또 거긴 또 돈이 없구나. 이혼을 한 상황에서는 무당 남편이 더 불쌍하겠다. 남편은 봤대. 너 친구 없는 거 봤어. 네가 뭘 봤어? 네가 뭐 아내 친구 뭐 누구 언니를 만났어? 누굴 만났어? 그쪽도 여기를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 근데 남편은 야, 네가 딱 인연 끊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와중에도 손절을 이미 했네요. 손절한 사람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름을 댄 거 정도면 아내는 진짜 외롭구나. 이혼하면 어떡하죠? 정말? 아내 그나마 이름 하나 댔는데 이미 과거에 손절한 사람이야. 네가 인연 끊었다고 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아내는 자기가 그나마 이름 나올 게 과거에 손절한 사람밖에 없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은 없지.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오해받아 화가 난다. 에이, 자막 잘못 썼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화가 난다라고 바꿔주세요. 친구가 없다고 오해받았으면 친구가 있는 건데 지금 친구 한 명 있는 것조차 인연을 끊었는데 그럼 친구가 없다는 걸 아내가 지금 자기 말로 증명을 했는데 자막에서 이렇게 쓰면 어떡해. 친구가 없다고 오해받지 않았죠. 방금 사람 이름 나온 거 과거에 인연 끊은 거 할 말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야까지 했으면 오해한 거는 없죠. 여기서 뭐 넌 친구 맞냐?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논리가 뭐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초등학생도 요즘에는 논술교실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논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 나 친구 많아. 철수도 있어. 또 철수랑 인연 끊었다며. 네가 뭔 상관이야? 넌 친구 맞냐? 난 친구 많아. 이게 거의 뭐 논리가 없죠. 여기서 남편이 친구가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너 친구 맞냐? 그러면 본인이 친구가 없으니까 너 친구 많냐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친구 많아 그러니까 나도 친구 많아 하지만 이제 아까 아내분이 친구가 많으실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 명 이름 됐는데 인연 끊은 사람을 됐네요. 친구가 많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의부증 환자에다가 근데 의부증이라는 거는 그 옆에 무당 아내도 그렇게 말했는데 오해받아 억울한 아내 그리고 남편은 이제 언쟁을 그만하고 싶고 근데 아내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어떤 불안은 인간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로 탈출해. 이 아내는 언쟁, 싸움, 이게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남편하고 소통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무당 아내는 카메라 달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해. 누가 날 지켜본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시각화시켜버려. 이런 거를 무속을 믿으니 그런 심리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저런 뭔가 있구나 또 생각해버리고 끌려다녀. 그래서 막 전화 100번씩 한다는 여자도 아니 전화를 몇십 번은 하더만 그런 게 이상한 여자라는 걸 알고 또 친구 없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아시면 친구도 많이 만드시고 전화도 한 통화씩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면 되지 뭐. 남편은 아니 친구 많으면 됐다고. 여기서 화장실이 이렇게 먼 길이었나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지금 1시간이 돼도 못 가고 있네. 그래서 뭐 친구 많으면 됐다고 이 사람아. 친구 많으면 됐다고. 알았으니까 그만해. 친구 많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뭐 아내는 뭐 근데 말을 멈추지 않죠. 뭐 계속 뭐 말이 많아. 그러면서 또 재수 씨 얘기까지 해. 동서 사건까지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멈추질 않아요. 아내분이 이거를 어딘가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남편은 그만하라고 또 버럭하죠. 이게 상대가 이제 화를 낼 때까지 해서 화를 내면 거박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뭔가 하나 꽂히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뭐 가족 중에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남편의 이 시시덕 사건을 꺼냈는데 아내는 그 작가들을 질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작가들에게 남편이 무언가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시시덕거리면서 잘 나오디? 라는 말은 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도 보면 남편이 자기가 친구 없다는 걸 얘기한 거 가지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그 작가들한테 했던 말을 가지고 비난 섞인 어조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내는 자기가 그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질투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근데 남편은 그 질투의 맥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작진한테 전화 오고 잠깐 멈췄지만 또 시작이에요. 너 마누라 그렇게 하면 뭐하러 같이 사냐? 왜냐면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참 미안한데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아내를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어. 남편은 이제 결국 화가 나서 빨리 가자고 이제 집에 가자고 하고 막 이제 화를 내버리죠. 짐 싸가지고. 그러면서 마누라가 계속 자기 망신 줬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서 안에서 또 망신 줬다고 그랬냐? 거짓말했다고 그랬지? 근데 아내가 친구 없다는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가들하고 시시덕거리니 말이 잘 나오디? 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구만 그러면. 작가들을 질투하지는 않았겠지만. 불쌍하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불쌍함을 넘어설 수 있지.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중에는 물론 남편이 구원자 컴플렉스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안 되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뭐 연극 무대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뭐 계속해서 후원하고 살았어. 그래도 그게 영원할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훌쩍 도망쳐버려.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영원히 구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역치를 딱 넘어서는 순간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두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못 견디잖아요? 도망쳐, 사라져. 그 사람 인생에서 나를 사라지게 하고 또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 그래서 하다가 또 사라지고 또 찾아서 구원하다가 사라지고 그게 반복돼. 근데 친구 없다고 하는 건 뭐 거짓말 아니니까. 거짓말 했다라는 거는 뭐 아니죠. 근데 남편이 막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친구 없는 것도 거짓말 아니었고 그리고 남편이 그 작가들에게 했던 그 언급도 지금 관점이 다른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상대한테 거짓말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엔 진짜 스스로 믿고 있어.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걸 판단하지 않고 내 느낌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짓말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어릴 때 거짓말로 또 엄청 혼나가지고 거짓말은 나쁜 것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거짓말만 나쁜 거야. 그래서 애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면 관점이 달라졌고 그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들어봐야 돼. 근데 무조건 거짓말했다고 혼내버려. 그러면 또 대물림 되는 거야. 거짓말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거든요. 인간은 원래 거짓말을 해요. 동물도 심지어 거짓말해. 그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뿐이지 기만수를 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기만수를 쓴단 말이야. 대단히 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원래 애들도 거짓말해. 어떻게 보면 본성이자 생존 기술이에요. 근데 무조건 거짓말은 나쁘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오히려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에 강박적으로 돼가지고. 근데 뭐 남편은 뭐 잘 들리지 않고요. 실은 아내분의 부모님의 모습도 상상해 볼 거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갑시다. 아내는 계속 뭐 말을 왜 지어서 하냐고. 말 지어서 하지 않았어요. 지어서 했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지. 장마 새끼라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는 본인을 개선하고 이 남편과의 삶의 행복을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존재해. 그걸 인지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건 신혼이니까. 어떤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남편분은 지금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놓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내가 뭐 저 사람을 뭐 사랑한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했었던 사람이죠. 사랑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보호받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수동적인 마음이냐고. 보호받지 못하겠다. 이게 나는 솔로나 이런 데서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좋아요. 본인이 없어. 앞으로는 이 사람한테 보호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보호받으려고? 단기적으로라도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지금. 부모님 떠나가셨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면 떠나는 거 물론 너무 슬픈 얘기지만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은 본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남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혼도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미래에 보호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죠?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갈 회사도 없고 이 회사 나가면 써주는 데도 없는데 일단 이 회사는 퇴사하자.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죠? 초등학생도 이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이 회사에서 내가 언제 잘릴 수 있겠지.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거랑은 다르고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회사는 직원이 일 못하면 언제든 자르고 필요 없으면 자르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퇴사해야 돼? 갈 데가 없는데? 당장 나는 앞으로 어디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퇴사해? 이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언젠가 잘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5년을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지 10년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친구가 없다는 말에 왜 긁히는 거냐? 아내분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왕따라서 친구가 없냐라고. 그러면 아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왕따로 보이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인간관계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 억울하고 그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길게 이어가지를 못해요. 저런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내 현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직접 선택하고 책임져야지. 아내분에게 질책이 강하진 않아요. 아내분을 질책하고 있진 않아. 근데 이 아내분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밥 남편이나 리와인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게 이미 주어져 있어. 저도 두 남편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심각하다 해서 뭐 모르겠네. 난 이쪽이 어조가 더 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행실 부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더 세지 않아요? 텍스트를 가지고 판단해봐요. 말의 내용은 행실 부부에 대한 내용이 제일 셌어요. 어조로 내용을 판단하면 안 돼. 나의 말의 내용은 행실 부부에 대해서 가장 셌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셌어요. 행실 부부 이상으로 말했던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말을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좀 세게 말했던 부부는 공주 부부가 있었지. 무슨 부부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리와인드 남편보다는 뭐 굳이 심한 정도로 치면 이 아내가 더 심하긴 해요. 심하다는 뜻은 고치는 난이도에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기는 합니다. 뭐 어렵고 쉽고는 뭐 그 사람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하니까. 그래 자꾸 뭐 화났네 어쩌네 그러지 마. 화난 거 아니야.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입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면 더 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부에 이입하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왜 리와인드 부부보다 이쪽이 심하냐라는 거는 그게 있어. 리와인드 남편은 자기가 아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가 가서 배워서 와 해놓고 나가면 매달릴 줄을 알아요. 본인이 아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걸 몰라. 자기에게 남편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리고 언젠가는 버려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
리와인드 남편은 버려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아내는 나를 못 떠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 아내는 버려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 두려움이 훨씬 더 리와인드 남편에 비해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리와인드 남편에 비해서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게다가 여기는 신혼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진짜로 끝날 여지가 더 있어요. 리와인드 부부는 그 남편 아프고 힘든 거 그 시기 다 지났어요. 다 버텨냈어. 그리고 남편 겉으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아쉬워요. 아내 없으면 안 되는 걸 본인도 알아. 그래서 그쪽은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동안에 쌓인 정으로든 그 상태로 갈도 돼요. 버틸 수 있어. 여기는 쌓인 정도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물론 3년간 알고 지냈지만 같이 산 지 4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남편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합리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전형적인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문장들을 계속 구사해. 리와인드가 듣기가 더 힘들 수 있죠. 리와인드 남편은 폭력적이기까지 했으니까 더 힘들 수 있지. 듣기 힘든 것과 뿌리 깊은 문제와는 그것도 완전 또 별개고. 이 아내분은 40년간 계속 쌓여온 자기 합리화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실 부부가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건 맞는데 그쪽은 잘못한 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도덕심이 있는 것과는 다른데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문제 꺼내면 내가 뽀뽀해줘야지. 뭔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연결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없어요. 그게 논리적인 연결이 안 돼. 그런 부분이 왜냐면 감정적으로 터져 나올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터져 나올 때 논리력이 완전히 무너져. 행실 남편 논리력을 떠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애교를 부린다고. 리와인드 남편 이 사람이 필요해 정말로 떠나왔을 때는 매달린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내는 안 그래. 이 아내는 스스로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로만 따지면 가장 뿌리 깊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안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버릴 가능성은 이 아내가 제일 높아요. 굳이 그 세 사람을 비교를 하면. 리와인드 남편 무지 심했지. 지난 기수 다 심했어. 다는 아니구나. 펜션 부부가 좀 밸런스를 맞췄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깊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살아온 삶을 본다. 그러면 행실 부부도 뭔가 우리랑은 개념이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리와인드 남편도 지금 모르니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개념이 다르지. 근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이쪽이 심할 수 있죠. 여기서 자신에게 무심한 남편과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게 이혼수능 캠프를 보면서 나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비슷하게 좀 놀랬던 포인트가 가출 부부 아내. 아니 그렇게 남편이 때려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몇 년씩 있다 온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남편이 또 때릴까 봐요. 아니면 남편이 일을 안 해서요. 남편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서요.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 뭐라고요? 그걸 알았다고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요? 깜짝 놀랐어. 난 솔직히 그 말 듣고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인식으로는 가장 수월한 사람이에요. 아마 남편도 그래서 이 아내를 귀엽게 보고 있을 거야. 다 투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무슨 심리인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적인 만큼 굉장히 전형적인 뿌리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본인 삶의 정체성을 다 거부해야 되는 그거를 다 흔들어야 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깨고 나오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지. 남편은 제작진하고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남편은 나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나는 아내가 친구 만나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좋겠어. 근데 아내는 이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다 보니까 너무 늦었네. 밥 못 줘서 미안해. 뭐 이런 말을 듣고 싶대. 근데 이제 아내는 아무것도 없죠. 좀 마음 넓게 열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만 바라보는 아내가 안쓰러워. 그러니까 이제 나 친구 많아 이렇게 하면서 막 보여줬던 건지 당신도 나가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이 고지고대로 전달이 안 돼요. 아내는 감정적으로 항상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남편도 보면 이거는 소설인데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일부를 좀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남편의 어머니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셨을 거는 같아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도 자식들 둘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며느리의 잘못을 1시간 동안 뭔가 혼을 내고 이런 걸 보면 어머니도 뭔가 이렇게 다른 뭐 대단히 뭐 소일거리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누리고 이제 그러신 분은 아니셨겠죠. 그래서 더 이 아내를 지금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간으로 따지면 3년이니까.
그래, 엄마가 자식들만 보고 살지 않았으면 남편이 결혼이 늦어지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활동을 했던 이유가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소설을 썼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논리적인 연결은 되긴 하죠. 근데 뭐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놔버리면 저 사람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아내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불쌍하다니까. 아내는 근데 물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긴다고 싫어. 그렇다고 또 그럼 놔버린다고 하면은 놔버린다고 싫어. 그러면 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나 좀 놀다 올게. 그것도 싫어. 그렇다고 나 불쌍해서 내 옆에 있는 거 날 불쌍하게 여겨? 그것도 싫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혼란형 애착의 특성이에요. 극단적인 혼란형 애착이지. 맞아. 혼자서 재미나게 돈 쓰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죠.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머니가 보이니까 결혼을 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어머니에게 바랬던 그냥 인생도 누리고 나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말고 그런 걸 바랬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그러길 바래.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다다다다 하는 면들이 아내에게도 있으니까 아내의 그런 다다다다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 왜냐면 우리랑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남편은 종교활동을 했겠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결혼은 못했지.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젊어서부터 평생 있었으니까. 아유, 그러게요. 진짜 이 정도 남편이면 진짜 부모님이 보낸 선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남편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밖에 나오고도 이혼 의사는 0%. 집사람이 좋다니까요. 참 귀신같이 만났네요, 정말. 의자님 나중에 며칠 안에 올라갈 착한 아이 컴플렉스 부모화 파트를 보면은 왜 저러는지 좀 이해가 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좋대요. 다툰 거하고 이혼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퉜으니까 우린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는 항상 우리 싸웠으니까 이제 끝이야. 막상 또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싸우게 돼. 왜냐면 싸움이 익숙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니까. 같은 문제로 싸우지만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침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이제 잠도 좀 푹 자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 아내는 어제 연장선이죠. 계속. 일단 맘 편히 식사는 좀 하시죠. 혼란위화 책 강의 6편짜리로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시간 됐을 때 한 편 한 편 봐두시면 혼란위화 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저께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뭘 지금 밥을 먹어. 그리고 불 켜니까 왜 뭐 다 불 다 켜고 난리야. 아니 불 끄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그리고 좀 켜면 안 되나? 커튼 닫아 눈부시니까 뭐 커튼 치는 거 가지고도 그냥 다 싫은 거지.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나는 이유의 근원은 이 사람한테 버려질까봐 무서움.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죠. 추우니까 닫아라, 나가라, 공기순환조차 시키지 않는. 이것도 물론 그냥 아내의 잔소리긴 하지만 아내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메타포지. 실제로 저런 사람이 저런 성격이다는 아닌데 여기서도 아내는 폐쇄적이잖아요. 바깥에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 바깥에 빛도 공기도 들어오지 마. 이 안에 난 갇혀 있을래. 이대로 있을래.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지 실제로 뭐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성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뭐 복도에서 발음을 쐬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내는 여기서 뭐 네가 돈 준다고 했지 뭐 내가 달라고 했냐라는 걸로 또 이제 트집을 잡는데 근데 남편은 아니 그 돈에 대해서도 아니 이 사람아 확인해보고 준다는데 자꾸 먼저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돈을 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만 이래쿵저래쿵 따질 필요는 없지. 확인해보고 준다는 거는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얘기한 거야. 좀 기다릴 줄 몰라. 지금 이 두 사람이 돈을 뭐 안 준 게 1년 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산 게 3개월이고 3개월 동안 1,100만 원이 입금된 증거가 있으면 정말 뭐 한두 달 얘긴데 그거 가지고 아내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돈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통장 확인해 그러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뭐 남편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내 하면서 그냥 웃어요. 아침 되니까 좀 그래도 다시 또 여유로워졌어. 야 근데 저런 잔소리를 앞에서 들으면서 저기서 저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 성대모사를 했구나. 그래서 이 악마 새끼야 라고. 그렇군요. 야 악마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쓰라고 카드까지 주면은 그 정도 악마면 좀 소환해 볼만 하겠는데 악마를 소환했는데 한 달에 300에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플러스로 해서 준다 이러면 소환해야겠는데 본인의 의도와 좀 달라진 것 자체가 아내한테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겠지. 그래서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웃기만 하는 재결합 남편. 여기서 뭐 응대하기가 힘들죠. 워낙 애 같으니까 같이 대화를 섞으면 이 전날처럼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 보면 나도 친구 있어. 넌 친구 없냐? 넌 친구 없잖아. 이런 거 갖고 싸우게 되는데 뭐 자기도 애 같아지는데 어른은 이제 그런 걸로 싸우지 않죠. 그렇게 남편은 그냥 웃고요. 그러면서 뭐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시겠다. 진짜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셔서 진짜 아내한테 야 너 그러지 말아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진짜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낸 진짜 너한테 굴러 들어온 복을 그렇게 차버리면 어떡하니 너 진짜 하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계속해서 이게 자기 얼굴에 이제 침을 뱉고 얼마나 스스로가 이제 밀어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장인 장모님이 나타나서 내 속 좀 풀어주면 쓰겄다. 남편이 나중에 그러거든. 장인 장모님한테 한 약속이 있어서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뭐 누가 그런 마음 갖고 사나 대단한 거죠. 여기서 뭐 아내는 너 녹음한 거 들려줄까? 남편은 이제 타격감 없어. 이날 아침에는 다시 어른 모드가 됐어. 이 전날을 저녁까지만 해도 좀 애 모드였다가 여기서는 그냥 들려줘 하면서 뭐 딴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점점 데시벨이 높아지고 더 투정 부리고 있죠. 남편은 들려줘.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지금 뭔가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보호를 누군가한테 받는다는 거는 보통 보호비를 내야 돼요. 그렇잖아. 보호비 내잖아. 보디가드한테는 월급을 주고 동네 건날들한테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기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다라는 말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낼름 먹고 있잖아 지금. 계속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실실 웃으면서 뭐 인정을 왜 하느냐. 여기서 근데 무슨 어떤 인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남편은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우냐? 능글능글하게 받아 넘기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막 정색을 하고 앉아있는 게 웃기다. 근데 아내는 막 네가 지금 나 약 올리잖아 이러면서 막 계속 싸우고 있어. 점점 더 화나는 아내, 웃기만 하는 남편.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면서 유치원생들이 떼부리는 것 같대요. 남편 눈에는 지금 이게 귀여워 보이는데 저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계속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라.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좀 끝나는가 싶었는데 남편은 여기서 창문 옆에 붙어가지고 과자를 먹습니다. 저기서.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재수씨 얘기, 뭐 동서 얘기 이런 걸 또 꺼내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상식적이지 않게 나한테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 20살에 아니면 뭐 10대 후반에 처음 연애하면서 아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닫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근데 이거 이 상태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 계속해요. 안 멈춰. 똑같은 얘기 레퍼토리로 계속 쌓여갈 거야. 그러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너네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내는 편 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을 왜 안 들어주냐. 내 편을 들어라.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 그것도 이성적이지 않은 이분법적인 사고. 어떤 선악을 떠나서 문제로만 따지면 굉장히 커요. 이 전 기수 분들보다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의 문제는 이쪽이 더 크긴 커요. 근데 살아온 어떤 삶의 개념이나 사람의 어떤 의도, 책임감 이런 게 더 나으려면 나을 수 있겠지만 내면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한 명 꼽아라 하면 이 아내죠. 평소에 일상적으로 딱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해봐요.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재밌네. 행실부부 남편, 리와인드 남편, 지금 이번에 재결합 아내.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제일 불행할까? 누가 제일 마음이 괴로울까? 걱정 부부 아내보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걱정 부부 아내는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고 아이가 섬유종이 아니었을 때는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약 아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 보는 재미가 있어. 이 아내는 뭐가 있어요? 행실 남편? 유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나도 굉장히 내 무슨 말 하냐 싶은데 어쨌건 그 1인칭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노래방이 있어. 가가지고 오빠 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인생에 낙이 있다고. 선악을 떠나서 내가 그게 인생의 낙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 1인칭으로 인생에 낙이 있어. 김별님은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자기 두 번째 애도 있고 자기 일도 있어. 자기 유튜브도 있어. 자기 팬들도 있어. 김별님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죠. 리와인드 남편? 자기 부모님도 있고 엄마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어. 아내 떠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내한테 매달려.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가 좋으니까. 행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모르지 않아. 누구 마음속이 가장 괴롭겠어. 이 아내만한 사람 지금 이혼수녀 캠프 통틀어서 지금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내면의 괴로움으로만 따지면 이 아내처럼 삶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 아내가 저는 진짜 진심으로 쉴드가 아니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을 생각해. 근본적으로. 근본이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삶을 생각해보면 이 아내만큼 아무도 없는 사람은 진짜 없었는데 이 정도로 삶에 내가 없는 사람은 없었어.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요. 룽지는 못지뿐이라고 지금.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본인 삶에서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삶에서 이룬 게 있지. 어머니를 보살펴 주는 게 이뤘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없어요.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창단사님도 참 안쓰럽다는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 거죠. 버려지는 게 누구보다 두렵겠죠. 근데 그 두렵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르는 거야.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확실해. 내 편 맞아? 나 안 버리는 내 편 맞아? 너 너네야? 쟤네 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너네라니 이 사람은 다 가족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랑 너네 재수씨 이러면서 네가 맨날 우리 재수씨 하는 니네 재수씨.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게 다 질투가 나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본인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남편 돌아보면서 아니 아내한테도 아니 내가 우리 은정이 그러는데 네가 언제 그래 봤냐. 근데 그래 봤어. 그랬겠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낀다는 거를 너무 모르네요. 그러면서 과자를 드시네요. 맛있나요? 과자 먹으면서 왜 사람 약 올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남편이 뭐 능글능글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는 건 있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약 올린다 1인칭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은 아니 내가 돌아서서 먹잖아. 그러니까 뭐 돌아서서 먹어도 혼나고 이쪽으로 봐도 혼나고 옛날에 싸울 때도 뭐 혼자 빵 처먹고 있고 그러니까 빵
욕 먹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가식 떨면서 웃으면서 뭐 방 좀 잡아주세요 하고 뭐 싸운다는데 어쨌건 그 부부는 계속 그렇게 싸우고 이 부부의 싸움을 끝내주러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분석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내분의 모습은 좀 교과서적이라 다른 해석이 뭐 크게 끼어들 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님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제 뭐 패널들이 몰라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신청했냐? 아내가 신청했죠. 아내분은 항상 밝게 웃고 자신의 슬픔, 자신의 아픔, 자기 남편의 어떤 변태 같은 말 이런 걸 할 때도 웃어요. 본인이 가장 불안을 마주할 때 남들에게는 자신은 웃어. 부모님이 가장 원망스러울 때 가장 웃었겠지. 부모님이 날 떠날까봐 엄마가 평생 아팠죠. 아픈 엄마가 자기를 떠날까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 나 불안해. 엄마 왜 이렇게 아파? 나 너무 슬퍼. 나 불안해. 말 못해요. 엄마 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망한 아빠한테 아빠 나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 해외여행 가게 돈 좀 땡겨주면 안 돼? 말 못해요. 못한다고. 말을 못하면 속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나? 속으로 생각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이 불경스러운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으로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저렴한 옷 사는 거 너무 좋아. 나는 원래 비혼주의야. 나는 원래 결혼 같은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해. 남자들이 이상해서 난 별로 안 좋아해. 남자들 다 뭐 여자 밝히는 뭐 변태 같은 새끼들 뭐 됐어. 너. 원망하는 마음이 사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어쨌건 젊음을 어느 정도 바치는 일이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합리화 정신승리가 있죠.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뭐가 패놓은 게 뭔가 부모님과 비슷한 관계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관계에서 터져버리는 거지. 디자인과 나와서 싸고 좋은 옷 잘 고른다고 자랑하잖아요. 디자인과 나와서 꿈꾸던 디자인과를 나올 때 어땠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걸로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뭘 했어? 싼 옷을 고르는데 디자인과의 재능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디자인과 나온 거 헛되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말 연장선이에요. 지금 디자인과 나와서 뭐 했어요?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 그 말 하나하나가 실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맞아. 교묘한데 이 아내와 교묘하다는 단어는 진짜 안 어울려요. 이 아내분은 절대 교묘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투박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묘해. 누가 교묘해요? 우리의 무의식이 교묘해. 근데 이 아내는 그 무의식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묘한 감정에 지배되고 있어서 아내가 교묘해. 실제로 아내는 누구보다 교묘하지 않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심성이 고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교묘해. 왜? 교묘한 감정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본인도 속고 있는 거거든. 본인도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거든요. 원래 우리 무의식은 교묘하거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은 건 다 뇌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인 거죠.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교묘함으로. 배가 고픈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농담이에요. 치킨 맛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신청했다고 하니까 상담사님이 왜요? 상담사님은 이 남편이 문제가 없는 쪽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내는 같이 살면서 잔잔바리로 싸우게 됐다. 그래서 상담사님이 어떤 걸로 싸웠냐?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까다롭다. 여기서도 설거지하면서 깨끗이 닦아놓는데 뭐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뭐 배수구를 가지고 잡는다는데 아니 그 배수구 치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은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까다롭다. 그래서 뭐 배수구 뭐 바나나 껍질을 뭐 그냥 넣으면 어떡하냐 하는 뭐 이런 것들. 아내는 이렇게 지적받고 이런 게 남편에게 지적받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남편 성격 자체가 좀 깔끔한 것 같기는 해요. 남편 헤어스타일도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뭐 다시 닦고. 근데 아내가 웃으면서 남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남들 흉내내는 거예요. 아내는 진짜 웃으면서 남편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어떤 실제로 결벽증이 있다고 해도 남편의 결벽증을 절대로 웃음으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뭐 해요 그거를 흉내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는 이런 거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본인은 착하고 쿨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울, 불안 이런 거를 스스로도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불안할 때 이럴 때 더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근데 이제 상담사님은 지금 남편의 결벽증이나 이런 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심한데 이혼하려고요. 남편 진짜 변태 같아요. 하하 웃기죠? 이러거든? 근데 거기서 상담사님이 어떤 식으로 해? 그게 웃겨요? 남편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접근해버리거든. 그래서 그건 소소한 정말로 웃을 만한 일이네요? 근데 웃기지는 않는데 왜 웃어요? 상담사님 그렇게 접근해버리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려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잔잔바리로 싸우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신경질적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걸면 뭐 A씨 이러면서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A씨 한다고 하면서 막 웃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감정들이 억눌려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걸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내 평생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파도 난 괜찮아. 아빠가 망했어도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저렴한 옷 입어도 아무렇지 않아. 디자인과 나와서 내가 디자인 일 못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 이걸로 이쁜 옷 골랐으니까 싼 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난 못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난 친구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친하게 지내던 또래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친하게 지내던 언니 하나 있었지만 손절했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호받을 사람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비혼주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사님이 소소하네요? 별거 아니네요? 왜 혼자서 크게 느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별것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닌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내분은 살짝 당황해요. 상담사님이 아니 그거 진짜 소소하네요? 뭐 그런 걸로 이혼해요? 당신 왜 이렇게 나약해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아내는 남편이 엄청 문제지만 그냥 나는 이혼을 선택하는 강한 여성으로 보이고 싶은데 상담사님 되게 소소하네요? 뭐 그런 걸로 이혼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내가 저렇게 웃고 또 친절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으로 이혼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속 좁게 느껴지거든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이런 걸로 이혼 신청하는 네가 속 좁은 거지 남편이 무슨 잘못이냐. 너 왜 웃어? 네가 속 좁은 건데 왜 웃어?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웃음이 멈추죠. 자기가 보여지고 싶어 했던 모습으로 상대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 순간 느꼈거든요. 상담사님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 이렇게 속 좁냐? 네가 속 좁은 거야. 이거 이혼 사유? 되지도 않아. 너 속 좁아. 이 남자의 이런 정도로 지금 무슨 이혼이야. 소소한 문제로 이혼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겉껍질의 웃음을 상담사님이 걷어내니까 아내가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아빠 모습만 보고 살아서 저희 아빠는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가지는 억압된 감정의 이유기도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죠. 아버지가 화를 안 내는데 아내가 왜 저렇게 됐을까? 화를 안 내는 훌륭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그 프로세스를. 내가 지금 하는 말로 다시 프로세스를 해봐. 봐봐. 아버지가 내가 원망할 수 있고 나쁜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끝나요. 감정을 터트리면 돼.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떡해? 원망할 수가 없어. 우리 아빠는 존경스럽거든. 최선을 다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욕망을 가둬야 돼요. 엄마가 짜증도 많고 할 수도 있겠죠. 있었겠지. 엄마가 뭐 본인처럼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화도 내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엄마는 아픈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진 어떤 우울함이나 분노는 억압해야 돼. 엄마는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돌봐야 되거든. 아빠는 원망할 수 없어. 아빠가 망했어도 원망할 수 없어. 아빠는 나한테 화 한 번 안 내는 저런 사람이니까. 저게 오히려 더 감정이 억압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딸 걱정 많이 하셨을 거고 결혼하는 거 봤다가 2주 만에 이혼한 거 보고 돌아가셨잖아.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삶이 시작되긴 했는데 못 보고 돌아가셨네. 참 안타깝다. 누구보다 안타깝겠다. 아내가 가장. 더 한편으로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 숨은 상태로 관계가 끝이 나버렸으니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야. 아무튼 부들부들한 자상한 남자셨고 큰 소리를 안 듣고 살았고 이것도 사업이 망하기 전에 그랬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남편의 어떤 불같은 성질이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떻게도 다 받아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었겠죠. 화는 안 나셨겠지만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15살의 아이가 아버지한테 뭐 하겠어? 업어달라고 하겠어요? 뭐 할 거야? 15살의 딸이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뭔데? 뭐 달라고 하겠어?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겠어? 뭐 하게 돈 달라는 거지 뭐. 다 받아줬겠어? 15살의 딸을 목마를 태워줄 수 있으려면 추성훈 정도 돼야 돼요. 평범한 아버지들은 15살의 딸의 목마를 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화는 또 받아줬다는 말인데 문제는 진짜 본인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요. 억압된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저희 아빠랑 닮았거든요. 아버지랑 외모를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근데 뭐 아버지와 성품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외모와 성실한 면. 지금 아내가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빠한테 이렇게 몇 시간이고 계속 몇 년 전에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랬으면은 그렇게 화 한 번 안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이유 중에 남편이 아빠 같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님이 아니 그럼 남편이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남편이 나를 착각시켰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웃거든요. 이게 아내가 조금 사회성이 좀 안 좋은 게 숨은 의미를 지금 못 읽고 있어. 상담사님은 지금 아내에게 뭐 그런 사소한 걸로 그래요.
근데 지금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착각시켰다는 거. 근데 상담사님의 빌드업은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편 결벽하고 성질 내는 거 말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막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막 쳐다보는 것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변태 같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증명하고 이게 그냥 몸에 뱄어요. 이성을 쳐다보는 남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람만 쳐다보고 다녔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야 실은. 이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라고. 아내분이 남편분을 속마음으로 과하게 의존하고 기대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맞아요. 과하게 의존하고 있죠. 삶의 모든 거를 다 걸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걸려 있어 지금. 그래서 지나가는 뭐 여자만 쳐다보고 이게 이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상담사님이 또 이렇게 당근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쁜 여인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근데 아내가 또 귀신같이 걸려들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문제에서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제가 아내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자기가 없다. 지금 화장해서 그렇지 저 원래 화장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신경 안 쓰고 다녀서 그렇다고 했는데 아내의 문장 완성 검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나의 외모는 촌스럽다. 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죠. 그래서 왜 꾸미지도 않고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꾸미지 않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래서 몸에 밴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지루한 일을 하다가 돈을 10,000원을 받은 케이스와 지루한 일을 하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되신다고 감사를 받은 경우 어느 쪽이 더 그 일이 재밌었다고 평가할까? 그거는 돈을 안 받은 쪽이에요. 돈을 안 받은 쪽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유추했죠. 왜 그러겠어? 그 이유를 생각해봐요. 우리의 뇌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기꺼이 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재밌게 했다고 기억해. 내가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기억해. 돈을 받으면 그 돈 때문에 한 게 되지만 내가 오히려 돈을 안 받았으면 그건 내가 기꺼이 했다고 스스로를 속인다고. 아내가 촌스럽고 꾸미지 않는 거를 원해서 했을까? 실은 돈 때문에 했죠.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 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꺼이 내가 했다고 믿어요. 그럼 나는 꾸미지 않는 걸 기꺼이 하는 사람이야. 그게 꾸미지 않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요. 어느 순간 그게 삶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자랑이야. 자랑하고 있어요. 본인은 옷이 2벌이라고. 그래서 자랑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이 저 만났을 때 나 같은 촌스러운 여자 처음 봤다고. 근데 촌스러운 여자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는 자랑이야. 상담사님이 근데 왜 안 꾸며요? 근데 저는 사실 제 모습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상담사님은 됐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니 뭐니 그렇게 자꾸 이상한 말로 멋있는 말로 호도시키지 말고 주제 프레임 가져가지 말고 본인은 스스로를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안 하잖아요. 촌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나는 나답다라고 했어야지 왜 본인을 스스로를 촌스럽다고 묘사하냐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지적해버렸지.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좋아 라고 해놓고 본인은 촌스럽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또 촌스럽다고 스스로 꾸미지도 않으면서 촌스럽다고 하고 다른 여자 보는 남편은 참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가 촌스러우니까 세련된 여자 만나서 도망갈 것 같거든.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뭐 5,000원 정도 되는 옷만 입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옷은 5,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옷은 3,900원. 아내는 이렇게 3,900원 옷을 사는 게 그래서 자랑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자랑인데 그래서 자랑이야. 그래서 아내는 제가 나름 안목은 있나 봐요. 제가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싸고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안목, 돈은 아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 싸고 좋은 거를 고르고 디자인과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어필하고 싶죠. 한 번도 안 입던 걸 꺼내 입어서 이혼수는 캠프를 해서 태그를 뗀 멋지게 꾸몄군요. 그러면서 상담사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짠순이다. 이렇게까지 아끼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집이 쫄망을 했다. 어렸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망하면서 아내는 세상이 무서워졌겠죠. 아내의 사진들을 보면 과거에 잘 살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꽤 있네요. 훌륭한 가구 앞에서 거울을 보고 찍은 사진이나 방금 집 앞이나 이런 유복한 시절의 사진이 있군요. 그 후로 쫄망 후의 사진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품 값도 아껴야 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됐군요. 친구를 계속 이어가기가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변하니까 뭔가 내가 더 부족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그런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날 무시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1억 만들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1억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1억을 모았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상담사님도 아니 그렇게 뭐 악착같이 살면서 잘 꾸미지 않아도 내 남편이 뭐 나를 사랑하고 괜찮다고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싫다 뭐 아내가 좋다가 아니라 지금 아내가 못 살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못 살겠다고 나섰어?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쌍욕을 하고 인간 같지도 않고 그래요? 아닌 거 알면서 물어보거든요. 다 빌드업이지. 네 남편이 쌍욕하고 막 그러냐?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남편의 불같은 성질 현재는 아니야. 집에서 막 장갑 끼고 다니고 막 그 정도로 결벽증이냐? 근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내가 이 전에 제시했던 논리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면서 현실로 끌어오고 있죠. 여자 쳐다보는 거. 그것도 이제는 고개를 뭐 돌리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그래서 뭐 귀엽다고 한대.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것도 노력하고 있고. 그럼 왜 이혼을 하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한 논리가 지금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질을 예전처럼 내지도 않아. 뭐 그렇게 결벽이 병리적이지도 않아. 뭐 다른 여자 뭐 그렇게 안 보려고 고개까지도 돌리는 사람이야. 성립되는 게 없어. 이 여자는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도대체 이혼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찾은 게 나이 들면 버려질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슬픈 얘기를 막 웃으면서 말하죠. 감정이 슬픔을 드러내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를 드러내는 부분의 코드가 그 연결을 막아버린 거야, 스스로. 내 남편이 나랑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꽤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네가 그렇다는 얘기죠. 남편이 나랑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즐기고 있다. 평소에는 남편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화가 날 때면 이제 거침없이 밀어내면서 우리 이혼해! 그러면 남자가 붙잡지. 그러면서 내가 버려지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되죠. 근데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있는 거, 배려하고 있는 거, 평생을 모시던 어머니랑 분가한 거,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한 거, 그리고 재결합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온 거 등등 생각해보면 많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거야. 이게 애들은 원래 몰라요. 내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왜 이혼하려는지 나는 알겠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사랑이냐. 근데 이제 아내는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세상에 내 편이 없었던 사람이 아까 왕따 얘기했죠. 왕따를 당했다고는 안 했지만 왕따가 될까봐 두려웠던 건 맞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지. 자기가 유복했을 때는 세상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대학 가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서 내 편이 하나도 없어진 느낌을 받았겠죠. 왕따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왕따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삶을 살았겠지. 실제로 혼자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무서워졌을 거고. 그래서 뭐 대화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이제 지난 대체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 나오죠. 너는 네 세계가 없다. 당신 세계는 오직 남편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밖에.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을 했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밖에 없다. 근데 이 아내에 대해서는 뭐 톤이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다른 해석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너무 전형적이야,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둘도 없는 분. 그렇죠. 그게 전부였지. 그들이 유일한 친구였고 친구이자 부모이자 삶의 전부였는데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남편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 남편이 막 여사친 만나고 막 내 편도 안 대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무서우니까 더 소리쳐. 그래서 남편이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겠다. 그래, 이런 심리. 근데 생각해봐라.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을 왜 잡겠냐. 근데 여기서 아내는 그냥 여자가 없으니까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말춤을 좋아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계속 테스트해. 조급해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말춤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말춤 때문에 왔겠지 하면서 계속 의심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지 않은 거야. 그 테스트는 언제까지 하냐고요? 본인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영원해지죠. 그냥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사님이 또 팩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은정 씨 말고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를 선택한 거다. 당신을 책임지고 싶은 거다. 청소 남편이 더 잘해. 뭐 돈 버는 거 남편이 더 잘해. 어떤 것도 남편이 더 잘하는데 본인이 뭘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네가 뭘 그렇게 필요한 존재냐. 남편이 뭐 여자가 없어서 해? 야, 남편 너보다 다 잘하는데 네가 뭘 필요하겠냐. 그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죠. 집안일 바깥일 전부 다 아내보다 잘하는데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이제 필요한 거지. 이거는 필요를 넘어선 사랑이다. 남편에게 너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존재다. 필요할 만큼 아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왜 자꾸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냐. 왜 자꾸 남편을 시험하냐. 그래서 이 테스트를 멈춰라. 이 테스트를 멈출 수 있으면 이 두 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테스트가 길어지면 물론 이 남편은 굉장히 긴 시간을 버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답 없다. 남편이 진짜로 이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본인 불안 떨면서 괜찮은 남자 차버리는, 불안하니까 괜찮은 남자 차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실은 이 부분은 신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끈끈해 보이지만 끝나기도 쉬운 관계예요.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면 본인이 뛰어나다는 생각도 깔려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은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깔려있으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할 리 없는데 그냥 여자가 필요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존감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괜찮은 남자를 차버리는 이 멍청한 여자를 계속 잡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이거 되게 팩폭이거든. 그렇게 이제 아내한테는 현실을 들려줬고요. 왜 나를 좋아하지가 깔려있는 거죠.
그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남편은 왜 아내를 놓지 못할까? 이거 다른 남자였으면 12번도 더 도망갔을 텐데 이 여자를 딱 지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남편은 야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사람이. 신혼이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아직은. 그래서 어디 가요?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좋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이상형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끌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강한 끌림이 뭐예요? 부모의 단점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다 알죠. 그 프로세스를 하도 많이 말하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심리 프로세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 프로세스가 맥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파생돼서 나올 때가 참 많죠. 이 부부도 그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치, 뭐 낯설 정숙 영숙도 그렇고 29기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상형이냐? 나를 많이 챙겨주고 가정적이고 검소하고 애교도 많고. 가정적이고 검소한 거는 아마 어머니가 그러실 거예요. 애교도 많지만 수정도 많이 부리는 것도 어머니랑 비슷한 속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놓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고 종교활동으로 어떤 본인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남편은 수양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연상되는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독립이 가능했겠지 라고 소설을 써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중한 걸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의식적으로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간절히 이혼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이혼을 원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더 살다 보면 바뀌겠지. 그리고 또 아내가 직업이 없이 오래 살았거든요. 아내도 지금 무직인 상태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을 갖고 좀 그걸 해야.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님도 반가운 소리야. 왜냐면 맞는 얘기거든. 지금 남편이 생각하는 게. 저렇게 다른 일도 하고 해야 이제 저 불안이 분산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 아내에 대한 신뢰가 정말 크네요. 그래,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거를 왜 남편 감시, 남편이랑 싸우는 이런 걸로 저러냐고요. 이게 물론 좀 촌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가정이 화목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가족끼리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서로 싸우면 이 사람이 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뭔 생각을 하겠어. 잘 되던 일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할 에너지를 거기다 쓰거든.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꼭 창작이 아니어도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라든 그걸 머릿속으로 곱씹고 이걸 어떻게 하지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원래 그게 인간의 뇌잖아요. 계속해서 그거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게 갑자기 탁 나오는 게 아니거든. 계속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겠다 짠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다 지금 이 남편 감시한테 쓰고 있는데 능력도 재능도 있는 사람도 그 능력과 재능이 다 퇴화돼 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있어도 퇴화돼. 그래서 아내분이 빨리 어쨌건 저런 능력도 재능도 있다고 믿어주는 남편이 이 신뢰를 먹어서 재능을 좀 펼쳐야지. 그래서 상담사님은 야, 참 대단하다. 남편 대단하다.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는 저러는 게 저는 좀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사님은 야, 대단하다. 남편 안에 뭐가 들었나. 야, 세상에 이게 유관장이 다 들었나. 지덕체인가요? 남편은 아내가 똘똘하다고 생각하겠죠. 말도 똑똑하고 대학도 나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 순한 버전의 걱정 부부. 걱정 부부의 아내는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걱정을 재난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걱정 부부는 작은 걱정을 재난화시키기 때문에 쿠팡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걸 재난화시켜서 득달같이 가서 따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일으켜?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득달같이 따져. 이 아내는 안 따져요. 사회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거든. 남한테 그런 소리를 못해. 예를 들어서 배달에 계란 후라이가 없으면 계란 후라이를 빠뜨려? 빨리 보내. 이 아내는 그렇게 못 따진다고. 굳이 따지자면 어떤 자존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아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걱정 부부의 아내는 자존감이 막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낮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걱정 부부의 아내가 남편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확신이 현실에 근거가 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걱정 부부의 아내는 내가 나가서 벌면 잘할 거니까 네가 쉬어라고까지도 말했어. 근데 이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못해. 실은 차이가 크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케이스지. 걱정 부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좀 발산해야 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가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쪽은 억압돼 있는 거를 스스로 마주하고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 좀 다른 의미의 해소죠. 좀.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대로 나 버리지 말라는 외침이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케이스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의 나를 인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뭐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스스로에
부부에 대한 막연한 비난, 자기 비하 이런 문장들을 실제로 언어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반박하면서 정말로 이성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작업들을 인생 PT 오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10기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님은 이 남편분한테 유비, 장비, 관우 이 다 뭐 의리의 상징이죠. 남편 상황에서 문제점 발견하기 힘들다. 당신은 문제 없다. 그래서 남편 당신 문제 없다. 그냥 목소리만 좀 크다. 그래서 그게 좀 화가 나 보인다. 그리고 좀 머리 스타일도 좀 조폭 같고. 그래서 실제로 화가 난 게 아닌데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오해를 사기가 쉽죠. 특히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적이고 또 남편에게 부모님을 투영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소리만 내도 혼나는 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기 싫으니까 막 더 그러고. 그래서 얘기할 때 목소리 좀 낮추고 그래라.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부부관계를 위한 솔루션이죠. 상담 선생님도 남편의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내를 끝까지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게 남편에게 되게 덕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내를 위하는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참 고른다는 게 귀신같이 그렇게 퍼즐이 맞춰진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눈물을 훔칩니다. 저렇게 남자답게 생기고 성선생님 표현대로 조폭같이 생긴 남자가 이 눈물을 흘리니까 더 짠하더라고. 이게 진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막 이거나 먹으라면서 막 귤 던지고 막 이랬었죠. 그때도 뭐 웃으면서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진짜로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는 쪽은 남편이지. 집사람 내가 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다. 이건 현실이야. 아내가 남편 짠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짠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를 짠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알아주면 아내가 행복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슬프대. 한 번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하고 싶지 않다. 아내랑 2주 만에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또다시 아내를 잃을까봐 두렵다. 근데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상담사님은 이제 위로를 건네고요. 그래서 되돌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참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성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담사님도 이렇게까지 또 감정 몰입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둘 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보면은 이게 참 심성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수캠에서도 상위야. 상위 빌런은 아닌데 스스로 가둔 마음의 고통과 이런 스스로 감옥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 사람이 뭐 아프려고 아프나? 그러니까. 그래서 참 불쌍하고도 복이 많은 여자다. 평생을 실은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성인이 되고 나서 억압하고 자기 인생 다 뒤로 하고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산 여인이 또 복이 많게도 이런 남편을 얻었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복인지를 모르고 있죠. 이 남자는 훌륭하고도 불쌍하다. 그러니까. 실은 저 정도의 성실함 그리고 저 정도의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평범한 가정 이루고 살았을 수 있는데 맞아 빌런 아니에요. 빌런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 실은 이 아내는. 뭐 이건 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 들으니까 울잖아. 감정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끄집어냈어. 아까 다 가짜였거든 웃음. 그래서 여기서 남편 투박하게 절대 안 버려. 이 사람아 당신밖에 없어. 이 사람아의 훌륭한 활용법이군요. 내가 어딜 가 이 사람아. 아이고 그냥 이 말을 듣고 또 아내는 또 눈물을 흘리죠. 아내분 복 많다. 믿을만한 남자다. 말만한 남자였으면 벌써 떠났다. 아내분 쉬운 여자 아니다. 남자가 까다롭다고요? 본인이 힘들다. 이 남자가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울타리 믿어라 지금. 계속 밀어내는 여자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해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나가서 뛰어라. 남편이 울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무섭게 대해. 지면 안 되니까 나도 겁이 나지만 싸웠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겁주려고 무섭게 한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무섭게 할 거라고 남편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아내도 남편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소연한다고 생각 못 하는 거고 의외로 그런 부부 싸움들이 많아요. 부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서로 싸우는데 아내는 겁나지만 여기서 꺾이면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될까봐 계속 소리 지르는 거고 남편은 아내가 무섭지만 아내에게 여기서 꺾이면 자기의 어떤 말을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감정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계속 막 더 불타올라 버리는 거지. 서로 상대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 부분은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남편은 결혼할 때 지켜준다는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편.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네? 보통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약속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밀어내지 마라. 아내는 뭐 남편의 배가 좋고 아내의 제일 좋은 점은 다 좋대. 그러니까
야,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사랑이 그런 거죠. 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근데 남편 보니까 정말 아내를 다 좋아하더라. 그래서 남편분은 이숙햄 역사에 남을 거다. 그러니까 진짜 남을 것 같아요. 뭐랄까 되게 평범하면서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좀 그때 보살이었던 다른 남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고기 먹다가 고기 뺏기는 남편. 그 남편도 보살이었는데 근데 그 남편은 인품이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 팬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랬는데 이 남편은 인품이 좋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분도 물론 훌륭했죠. 근데 물론 여기는 근데 또 신혼이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돼. 그래서 은정 씨만 몰라요. 아내만 모른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 다 한다. 아내도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바뀌었다. 이겨내려면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깨닫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이 울었다고 하니까 신기해. 뭐에서 울었어? 어느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야 돼요. 부부간에. 너무 약한 모습 안 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더니 그래서 남편이 난 당신하고 평생 같이 살 거요. 당신은 안 버려. 저런 투박한 말투로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아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이 그렇게 안 했는 생각에서 이제 조언을 한 거지. 이러면서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행복하게 살자. 일단 이 부부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부는 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부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